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102페이지에 전속중개계약 체결에 따른 우리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의 의무사항들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이 전속중개계약 제도는. 자,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이라는 것은 앞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의뢰인이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해서 그 정한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해서만 중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그런 중개계약을 전속중개계약이라 그러고, 그 전속중개계약의 체결 여부는 임의적인 사항입니다.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 시험 문제 출제한 형태를 보면은 만약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렇게 시험 지문을 냈는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 X다 이렇게 출제한 바가 있는데,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X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전속중개계약 이외에는 다른 일반 중개계약 같은 이런 중개계약은 행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라는 이런 표현이 이 시험 문제 출제할 때 출제할 부분이 있고 출제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이 막 출제위원들 선에서 좀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기출 문제에서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 스타일에 맞춰서 학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전속중개계약의 체결은 임의적인 사항이다. 그래서 체결하게 된다면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떠한 특별한 의무를 부담할 것인가, 이런 걸 잘 정리해 두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02페이지에 우리가 양갈로 2번의 내용에서 전속중개계약 체결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사항을 점검해 보면은 1번에 전속중개계약의 체결을 할 때는 우리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계약서, 즉 전속중개계약서라는 별지 제15호 서식이 있습니다. 이 전속중개계약서를 반드시 사용을 해서 중개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속중개계약서는 또 3년간 보존해야 될 의무까지 있고, 위반 시에는 업무 정지 처분 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독점과 마찬가지로 해피리면이라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보 공개를 통해서 우리가 그 단점을 보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이 7일은 법 규정에 나오는 기한은 아니고 서식에 나올 뿐입니다. 그래서 괄호에서 제가 서식에는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7일 이내라 이렇게 표시를 해둔 거죠. 그래서 이렇게 7일 이내에 우리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래 정보망을 공개되는 것은 아니죠. 일간신문에 공개도 되니까. 다만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는 오히려 공개해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지문 구성할 때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없는 한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하면 O 답하기 되겠죠. 자, 그래서 정보 공개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103페이지에 네모 박스 처리해뒀습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요 7가지 정보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외울 때 주의를 기울일 것이, 미음에 권리관계를 공개할 때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단서 규정을 두고 있죠.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니까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전속중개계약이다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공개를 해버리고, 그 공개할 때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까지 공개를 해버리면 소위 말하면 손탄다라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서 이 전속적 중개 권한이 침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옷에 그 공시지가도 우리가 정보 공개할 사항에 속하는 것이지만은 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가 임대차일 경우에는 공시지가는 공개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단서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번, 이 전속중개계약이나 독점중개계약은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중개를 실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랬죠. 보수를 보장해 줌으로써. 그걸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놨느냐면 2주일의 1회 이상 중개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서 의뢰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규정해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주일의 1회 이상입니다. 일주일의 2회 이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두 또는 서면이 아니라 서면으로서 문서로서 통지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명문의 제재 규정은 없으나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하는 것은 이 업무 처리 상황 통지 의무 규정을 위반했을 때에 우리 법에서는 명확한 제재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39조에 업무 정지 사유가 14가지나 규정되어 있는데 그 14호에 보면은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이렇게 규정을 해두고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케이스로서 업무 정지 처분이 가능하다라는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이 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있지만 정보를 공개했으면 그 공개한 내용을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다시 문서로서 통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러이러한 정보들을 공개했습니다라고 통지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5번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됩니다. 근데 이 확인 설명 의무는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든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하든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 의무사항으로서 중개계약의 유형에 관계없이 부담해야 되는 의무사항이다라는 거죠.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특별히 주어지는 의무사항은 아니다라는 점, 그런 점을 주의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갈로 2번에 전속 중개계약 체결에 따른 의뢰인으로서도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결국 이 의뢰인의 의무는 전체적으로 보면 보수를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의뢰인의 의무는 법 규정에는 안 나오고 전속중개계약서라는 서식에 규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유효기간 내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 이외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이 경우는 전속중개계약 위반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위약금을 물어야 됩니다. 얼마만큼을 물어야 되느냐? 그가 지불해야 할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지불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유효기간 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소개에 의하여 알게 된 상대방과 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거래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한 경우도 전속중개계약 위반 사례가 되고 위약금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죠. 돈의 성격은 위약금이고 얼마만큼을 지불하느냐? 그가 지불해야 될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위약금으로 지불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3번에 보시면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독점중개계약의 경우에는 독점중개계약 위반이 되지만은 전속중개계약은 전속중개계약 위반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약금을 미룰 필요는 없고 우리 법에서는 소요된 비용만 지불해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요된 비용은 얼마를 한도로 해서 지불하느냐면 중개보수의 50%를 소요된 비용으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중개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입니다. 범위 안에서. 이 범위 안에서 하는 단어 때문에 또 과거에 기출된 문제에서 실수를 많이 하는 기억이 나는데 결국 중개보수의 50%를 소요된 비용으로 지불해야 한다. 그러면 틀린 답항이 되는 거죠.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요된 비용이 있다면 지불해라 라는 소리가 됩니다. 자, 이 3번의 내용이 전속중개계약과 독점중개계약의 유일한 차이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의뢰인으로서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협조 의무도 중개계약의 유형과 관계없이 의뢰인이 부담하는 의무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 중개계약과는 달리 전속중개계약의 경우는 유효기간을 일반적으로 설정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 유효기간에 관해서 우리 법에서는 3개월을 유효기간으로 정하도록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는 그 약정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약정을 하게 되면 유효기간은 2개월이 될 수도 있고 5개월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약정을 하지 않으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법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3개월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105페이지에는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을 수록해놨는데 이 서식이 바로 법정 서식이면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서식입니다. 앞 시간에서 봤던 전속중개계약서, 일반 중개계약서라는 14호 서식은 법에 정해져 있는 법정 서식은 맞지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권장하는 의미로 만들어둔 서식이죠. 그래서 14호 일반 중개계약서는 권장 서식의 의미가 있지만은 이 15호 전속중개계약서라는 법정 서식은 의무 사용 서식이라는 점에서 일반 중개계약서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무 문제로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의 어떤 비교 문제가 잘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서식도 네모 테두리를 진하게 해놓은 것은 그 네모 박스 안에 기재된 내용이 앞 시간에서 점검했던 일반 중개계약서의 내용과 차이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모 박스 바깥에 기재된 내용은 일반 중개계약서와 글자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비교해서 학습하시면 됩니다. 자, 네모 박스 안에 한번 읽어볼까요?
을의 의무사항, 즉 개업공인중개사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인에게 계약 체결 후 2주일의 1회 이상 중개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서 통지해야 되고, 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24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중개대상물을 이렇게 공개한 때는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해놨죠. 앞에서 이미 다 점검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서식에는 전속중개 의뢰 받을 때 정보를 공개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 의뢰인의 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기재하는 부분을 두고 있죠. 그래서 정보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를 확인해서 기재하는 난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보면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2번에 의뢰인의 권리 의무사항, 앞에서 다 점검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읽어봅니다. 의뢰인의 의무사항은 보수 보장에 관한 위약금조로 보수 보장에 관한 사항은 법 규정이 안 나오고 서식에 다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은 그가 지불해야 할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는 중개 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할 때 소요된 비용을 지불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1호와 2호가 바로 전속중개계약 위반 사례가 될 것이고 3호는 전속중개계약 위반 사례가 아니죠. 독점이라면 그것도 위반 사례지만 자, 그래서 1호를 읽어보면은 유효기간 내에 전속개업공인중개사 외의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그리고 2호는 유효기간 내에 전속개업공인중개 소개에 의하여 알게 된 상대방과 전속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한 경우, 다 전속중개계약 위반 사례로 앞에서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라는 이 3호의 경우는 전속중개계약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위약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소요된 비용을 보수의 50% 범위 안에서 지불하도록 하는, 이렇게 학습을 했던 거죠. 자, 그리고 우리 교재는 105페이지에 전속중개계약서의 앞면만 수록했습니다. 그거는 뒷면은 앞서 이거 봤던 일반 중개계약서의 뒷면과 동일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의미에서 수록을 해놓지 않았을 뿐입니다. 비교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106페이지에 가면은 16절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하는데 이 부분에 관한 규정도 우리 전속중개에 관한 규정이 93년도에 신설 도입될 때 같이 신설 도입된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정보 공개 의무가 있다 그랬죠. 그 정보 공개 수단이 바로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보 공개 수단으로서 이 전속중개계약 제도를 도입할 때 같이 도입하게 된 겁니다. 이 거래 정보망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며 어떤 기능적 역할을 수행하느냐, 그것부터 먼저 이해를 좀 하시면은,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는 것은 컴퓨터 정보통신망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 사업자를 우리는 거래 정보 사업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래 정보 사업자. 근데 이 거래 정보망에는 누가 가입 이용을 하는 거냐 하면은 수많은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가입 이용을 하는 거죠.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가입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개업 공인중개사들은 다양한 의뢰인과 중개 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중개 의뢰인은 이 거래 정보망을 가입 이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가입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가 만약에 전속 중개 계약 관계를 맺었다면은 이 개업 공인중개사로서는 법 규정에 따라서 정보 공개 의무가 있는 거죠. 거래 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마찬가지 이 개업 공인중개사도 전속으로 의뢰받았다면은 정보 공개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개업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이 바로 거래정보망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이 정보망에 공개하는 정보들을 분석해보면은 크게 보면 이전 정보와 취득 정보가 공개되는 거죠. 매도 의뢰받은 정보는 이전 정보가 될 거고 매수 의뢰받은 정보는 취득 정보가 되겠죠. 임대 의뢰받은 정보, 임차 의뢰받은 정보. 크게 보면 이전 정보와 취득 정보가 되는 겁니다. 이 이전 정보와 취득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서 공동 중개가 가능해지는 수단적 장치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거래 정보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의 107페이지 방갈로 4번의 공동중개 수단적 기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전 정보와 취득 정보를 시장용으로 바꿔버리면 이전 정보는 공급 정보가 될 것이고 취득 정보는 수요 정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수요 공급 정보가 만나는 것이 바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되니까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우리 교재 106페이지에 방갈로 1번에 보다시피 부동산 시장 형성 기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즉 시장 원리에 따라서 합리적 가격도 조정해낼 수 있는 기능이 정보망에 일부 있겠죠. 그래서 방갈로 2번에 부동산 가격 조정 기능. 그리고 우리가 정보를 알고 싶으면 시장 나가서 시장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정보 공급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동중개 수단적 기능이 되기 때문에 거래 정보망을 이용해서 여러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동중개를 활발히 행하게 되면은 결국 공동체를 형성시키는 대로 나름대로 기여할 수 있다 해서 중개업의 조직화 기능, 중개업의 공동체 형성 기능도 도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동산 거래 정보망 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자를 우리는 거래 정보 사업자라고 하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 24조에서는 이렇게 거래 정보 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법 규정을 살펴보면은 107페이지에 지정 목적 부분을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이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즉 거래 정보 사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지정할 수 있다 되어 있죠. 이 부분은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 즉 거래 정보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정을 받지 않고도 거래 정보 사업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현실 세계에서는 지정받은 거래정보 사업자가 있고 지정받지 않은 거래정보 사업자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정받은 사업자는 3명뿐입니다. 협회 2개하고 뭐 한국감정원하고 이렇게 3개뿐이고 대부분의 10 몇 개 정도의 업체들은 지정받지 않은 거래정보 사업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에 보시면은 이렇게 거래정보사업자로부터 그 장관으로부터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지정요건과 지정선청 서류를 갖추어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자, 지정요건을 보겠습니다. 일단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서 부가통신사업자 신분부터 떼야 됩니다.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그 네모박스 안에 4가지 요건을 구체적으로 갖춰야 되는데 그 네모박스 안의 지정 요건은 숫자 위주로 정확하게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특히 1번에 보시면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가입 이용 신청을 한 이 개업공인중개사 수가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을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500명 이상은 최소한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 이용 신청을 하는 전제하에서 500명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 이용 신청을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 인력으로서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과 공인중개사 1인 이상을 확보하도록 그리고 컴퓨터 정보통신망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장치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 즉 지정권자가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서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갈로 3번에 지정신청 서류는 이 지정신청 서류는 지정요건을 기억하면 자동적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신청 서류로 제출하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부가통신사업자다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부가통신사업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겠죠. 6번에 그렇게 적혀져 있네요. 근데 1번의 신청 서류는 법인 등기부 등본이 있는데 이건 삭제가 됐습니다. 왜 삭제했느냐 하면은 2006년도 8월 달에 우리가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이 등기부 등본만큼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국토교통부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는 구비서류에서 빠지게 된 거죠. 그리고 2번은 가입이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특이한 것은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본을 제출토록 한다라는 거죠. 과거법에서는 이 가입이용 신청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었지만은 굳이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개업공인중개사는 다 등록증이 있으니까 그 등록증 사본으로 이 가입이용 신청서의 진위 여부를 증명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주의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사본,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이런 걸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법인으로서 사무소 개설 등록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있죠. 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면서 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받아서 거래정보망 사업을 할 수 있느냐?
결국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면 저 앞 시간에 우리가 법제 14조에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겸업 제한에 관한 규정을 학습을 했죠.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14조 규정에 따라서 중개업 이외에 6가지 업무 범위 내에서만 겸업을 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리 대행 업무다, 컨설팅 업무다, 프랜차이즈 업무다, 분양 대행 업무다, 용역의 알선 업무다, 경공매 업무다. 이런 6가지 범위 내에서만 겸업이 가능하도록 해뒀기 때문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 거래정보망 사업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겸업 제한 규정이 없죠. 그래서 이 지정 요건이나 지정 신청 서류를 갖춰서 지정만 받게 되면 거래정보망 사업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109페이지 보면은 양갈로 4번에 이렇게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로서 지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기준에 적합하면은 지정서를 교부하게 돼 있는데 그 지정서 교부할 때는 지정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정대장에 기록한 후 지정서를 교부하는데 그 1번부터 5번까지의 내용은 지정대장에 기재해야 될 사항인데 암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우셔도 됩니다. 자, 근데 그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대장에 각주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한다 하는데 이 문장은 저 앞 시간에 우리가 자격증 교부대장 그리고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지금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대장 우리 공인중개사법 통틀어서 대장이 3번 나오죠. 3번 나올 때마다 이와 똑같은 규정이 있다라는 측면만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으로 올라가서 3번에 운영 규정 하는 게 있는데 이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운영 규정이라는 걸 정해서 지정권자인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승인받은 운영 규정의 내용에 적합하도록 거래정보망을 운영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운영 규정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면 가입 이용 약관에 해당하는 규범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운영 규정에는 1번부터 5번까지의 사항을 포함시켜서 정해야 한다는데 암기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 4번에 이 부분이 시험 문제 제일 자주 등장하는 부분인데 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과 관련해서는 제가 괄호를 해가지고 거래정보망 운영과 관련한 그리고 시장정보 왜곡 방지 이런 메모를 해뒀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4번의 거래정보사업자의 의무와 뒷페이지에 나오는 5번의 가입 이용자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사항의 내용이 법 규정에 있는 의무의 내용이 당연한 의무라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메모를 해둔 거죠. 결국 시장정보 왜곡 방지하기 위해서 준 의무 규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망이 부동산 시장 역할을 수행한다 그랬죠. 그럼 이 시장 정보가 왜곡돼서는 안 되겠죠. 그럼 그 시장 정보를 왜곡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역할이 필요한지를 한번 살펴봐요. 이 거래 시장을 운영하는 거래정보 사업자가 어느 정도 역할을 수행해야 되겠고 시장에 참가하는 개업 공인중개사도 뭔가 역할을 수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 규정에는 거래정보 사업자가 이 시장 정보를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9페이지. 거래정보 사업자는 누구로부터?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하나의 일을 정보에 공개해야 하고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시장에 참가하는 개업 공인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결국 시장 정보 왜곡 방지 차원에서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주어진 의무사항이다라는 거죠. 이 규정을 위반한 거래정보 사업자는 지정 취소 사유도 되고 1년짜리 형사처벌 사유도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110페이지 보면은 시장에 참여하는 가입 이용자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 시장 정보 왜곡 방지를 위해서 부담하는 의무는 뭐냐? 읽어보시면 지극히 또 당연한 소리를 적어놨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거래정보망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는 그 거래 완성 사실을 지체 없이 누구에게 통보해야 되느냐?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래정보 사업자는 이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모르거든요. 모르면 그 거래 완성된 사실을 제일 잘 아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거래 완성 사실을 통보해줘라. 통보해줘야만이 매물정보 코너에 등록된 정보가 삭제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정보를 관리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업자지 않습니까? 그 사업자에게 거래 완성 사실을 알려줘야만이 이 시장의 정보들을 관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과거 기출문제는
이 거래 완성 사실을 제치 없이 이를 당해 중개 의뢰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지문을 낸 적이 있죠. 틀린 답항이 되죠. 의뢰인이 거래 당사자로서 제일 거래 완성 사실을 제일 1차적으로 합니다. 근데 그자에게 통보해줄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규정을 둔 취지를 잘 이 생각을 하시면, 즉 시장 정보 왜곡 방지라는 이 취지를 잘 생각하면서 법조문의 규정을 인식하게 되면은 그런 함정에 빠질 가능성은 사라지겠죠. 그런 식으로 모든 법 규정을 좀 취지를 생각하면서 이해하고자 하는 공부를 하시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공부 자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에 관해서도 학습이 다 끝났는데 그 지정 요건과 지정 절차에 대한 아웃라인을 잡기 위해서 칠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하는 자, 즉 거래 정보 사업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정 신청을 하는 거죠. 지정 신청. 누구한테 합니까? 장관한테 하는 거죠. 그러면 지정 신청할 때 지정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죠. 지정 요건. 그 지정 요건이 1, 2, 3, 4, 5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일단 부가통신 사업자여야 되고 가입 이용 신청하는 가입 이용을 하는 개업공인 숫자가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이 되고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 확보, 공인중개사 1인 이상 확보, 그리고 컴퓨터 설비 용량을 확보할 것. 그리고 이 지정 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거죠. 서류. 그 서류들을 통해서 장관은 지정 요건을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 검토한 다음에 지정 신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을 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지정서를 교부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뭐를 제정한다? 운영 규정을 제정해 가지고 장관한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간단한 절차죠. 그래서 결국 지정 요건이 이 지정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암기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라도 이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등록을 한 사람은 지정 신청을 못 하게 된다라는 거죠. 왜? 겸업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리면은 이 거래 정보 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이 부가통신 사업자가 되죠. 이 부가통신 사업자라는 것은 개인도 있을 수 있고 법인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법인 중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겸업제한 규정 때문에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도 시험 출제된 바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거래정보망 제도와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에 대해서 학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교재 110페이지에 17절에 법 제25조에 규정되어 있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 설명 의무와 26조의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에 관한 의무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